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학교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다른데요. 학습력이 확실히 저하된 건 맞습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좀 느슨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좀 눕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도가 좀 낮기도 하고요. 유혹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TV라든가 인터넷, 유튜브, 핸드폰도 바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쉽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좀 덜 하는 건 확실합니다. 실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등교 수업 평균 이해도가 4.47점인 것과는 달리 원격 수업은 3.89점으로 떨어졌고 중학생의 원격 수업 이해도도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등교 수업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원격 수업 질에 대한 불만과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으로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됐다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금전적인 부담 많이 되죠. 학교에서 그 양을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인해서도 이제 금전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도와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혼자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횟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죠. 실제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실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원이었고 2020년에는 19조 4천억 원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무려 23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격 수업으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문제도 나타났는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원 3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확진 학생이 늘다 보니 시험 응시 제한 지침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시험 기간에 확진된 학생들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지침에 따라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데요. 확진 학생이 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심지어 중간고사를 앞두고 내신 걱정 때문에 확진 사실을 숨기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험 기간인데 수업도 못 들으면 진도도 못 따라가고 막 학습지나 그런 것도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인데 코로나에 걸리면은 시험 공부를 못 해갖고 공부를 못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 네. 저희 이제 첫 중간고사 보잖아요. 저희 중간고사 못 보면 기말고사 점수로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말고사를 처음 보는 건데 그걸로 점수 들어가면 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험 기간 수업 내용도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떠안게 되는데요. 저희가 격리가 되고 있는 확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개인적으로 그 피드백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점수나 이런 것들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좀 그런 결과가 있긴 하죠.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총 6만 9천여 명의 고등학생이 자필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요. 교육부는 이번 달까지는 기존의 학교 방역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확진 학생 응시 제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학습 결손, 정서적 결손, 교육 불평등, 사교육 확대 등 코로나19가 남긴 교육 현장의 후유증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빠른 대책과 현실적인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일단 다음 달 23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조치가 해제가 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중간고사죠. 이 교수님께서는 이런 시험 응시 제한이나 아니면 인정점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현재 오미크론 환자는 모든 집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미 대면 진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의 불안이랄지 학교의 부담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뭐 학교 실정에 맞게 좀 시험을 볼 수 있게 교육 당국에서 자율성을 좀 허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육 당국의 생각은 국가 차원에서 이 확진자는 자택 격리한다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역 당국에서 먼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확진자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모든 건 풀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그걸 시행하려고 할 때 아마 학교 운영위원회의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하려고 봤더니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는 교육청이 좀 지원해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미 얘기 나왔지만 만약에 확진자는 시험 볼 수 없다. 그러면 학생들과 부모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숨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오히려 확산세를 더 넓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가 뭐 앞서 영상에서도 봤고 교수님 말씀도 또 들어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가 조금씩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옛날 중간층에 속하던 학생들마저도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오히려 성적 오른 애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낮고요. 그다음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 그러니까 학습 동기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렇게 단기간 강사가 와가지고 기초학력 부족한 부분을 가르친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먼저 공부를 위한 마음의 텃밭을 잘 가꿔주고 그 다음에 공부에 씨가 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쌀이 나오지 중간에 계속 농부를 바꿔간다면 이 노는 망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자꾸 교육 예산 남아 돈다고 하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는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초학력 미달 혹은 부진 학생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기초학력을 다져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 정원을 확보를 하고요. 이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맡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우리 애는 학교가 알아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때 아이도 부모를 보면서 따라가거든요. 따라서 학교에서는 부모 교육자로서 역할도 하고 또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주로 이제 공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부모도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관련 회사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이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이 내 생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부모가 되면 오히려 생계에 도움이 된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서로 애도 낳지 않겠어요? 네. 네, 이와 함께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20년보다 21.5% 증가한 36만 7천 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한 건데 공교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왔지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새 정부에서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 부동산 정책하고 사교육비 정책은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위헌 소송에서 국가가 졌고요. 그래서 부모가 사교육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사교육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개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기초가 안 되는 아이들이 기초를 닦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현재 방과 후 학교 제도가 있는데 학교 안에서 할 때 그건 사교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원하거나 할 때. 그런데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학생의 만족도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방과 후 학교 예산이 남아도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써서 우리가 교육 바우처라고 하는데
그 어떤 교육 쿠폰을 만들어서 교육청이 인정한 그러한 민간 교육기관, 뭐 우리가 자꾸 사교육 그러면 좀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교육, 공공기관 그러면 비효율적이고 민간기관은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교육기관들을 민간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돈은 똑같이 우리 부모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하나는 세금으로 내서 그 돈이 돌아오는가 이고, 하나는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내 아이에게 쓰는가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3조를 내 호주머니에 직접 내서 쓴다는 의미는 돈이 없으면서 쓰는 부모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죠. 즉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받아서 쓴 돈을 가지고 사교육에도 의미 있게, 그러니까 사교육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민간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자. 이번 코로나로도 우리가 민간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교육 그래서 배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